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팔을 뻗거나 손을 움직일 때요. 뇌의 운동 피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거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요. 네, 오늘 저희가 주로 볼 자료는 판나리나스 연구팀의 논문인데요. 아, 네네. 핵심 질문은 이거죠. 정말 개별 신경세포, 뉴런 하나하나가 중요할까? 아니면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신경망 전체의 어떤 숨겨진 패턴 같은 게 열쇠일까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그 수십 년 된 기존 관점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동적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하게는 마비 환자분들 움직임 돕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BMI 기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거죠. 네, 단순히 정무 전달 넘어서 왜 이 새로운 관점이 중요한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패러다임 전환 이야기부터 해보죠. 예전에는 각 뉴런이 특정 움직임이나 속조에 대해 투표하듯이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그 에버츠나 게오르고플러스 같은 분들이 제시한 아주 중요한 관점이었죠. 근데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뉴런 수백 수천 개 활동을 동시에 딱 보니까 뭔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라면요? 개별 뉴런 하나하나보다는 신경망 전체가 보이는 그 조직적인 활동 패턴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패턴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 규칙, 이걸 역학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조직적인 패턴이랑 그 변화 규칙, 역학, 조금만 더 풀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뉴런들이 막 복잡하게 활동하는 것 같아도 그 이면에는 사실 훨씬 적은 수의 핵심 신호, 논문에선 잠재 요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전체를 딱 조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요. 아하, 지휘자 비유 좋네요. 그리고 이 잠재 요인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 예측 가능한 규칙이 바로 역학인 거고요. 그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 좀 쉬울까요?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네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뇌가 단순히 자극에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어떤 규칙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움직임을 조율한다는 그런 그림인 거죠. 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뇌가 스스로 규칙을 따른다니. 그럼 이 동적 시스템 관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있겠죠? 그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움직이기 바로 직전의 뇌 활동 상태 있잖아요. 준비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움직임 패턴이나 속도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준비 상태요? 네, 준비 상태가 좀 이상하면 반응이 느려지거나 하는 식으로요. 우리가 운동 배울 때 결국 이 준비 상태를 점점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단순히 움직여! 명령 말고 그 전 준비 단계가 뇌 안에서 이미 중요하다는 거군요. 근데 아까 모든 뇌 활동이 다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도 하셨잖아요? 네, 정확해요. 예를 들면 움직임 시작할 때 나타나는 특정 뇌 신호는 사실 어떤 종류의 움직임을 하든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정말요? 네, 이건 아마 실제 움직임보다는 뇌 내부에서 자, 시작하는 어떤 전환 신호나 주의 집중 같은 과정이랑 더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활동의 엉킴, 그러니까 막 뒤섞이는 걸 줄이려고 추가적인 신경활동 차원을 더 사용해서 시스템을 안정시킨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복잡한 실타래 푸는 것처럼요. 와, 뇌가 스스로 그런 것까지. 진짜 놀랍네요. 그럼 기능별로 쓰는 신경활동 차원도 다르다고요? 네. 특히 운동을 준비하는 단계랑 실제 실행하는 단계는 서로 좀 다른 신경활동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른 공간이요? 네. 이걸 연구자들은 출력 무관 공간이랑 출력 관련 공간 이렇게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생각만 하고 근육은 안 움직이게 하는 준비 영역이랑 실제 움직임을 만드는 실행 영역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움직이려고 생각만 할 때는 몸이 막 저절로 움직이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의도치 않은 움직임을 막아주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인 셈입니다. 이야, 정말 정교하네요. 그럼 이런 숨겨진 신호, 그 잠재 요인이랑 규칙, 역학은 어떻게 알아내는 거예요? 방법이 궁금한데요? 초기에는요, 여러 번 시도한 걸 평균 내서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PCA 같은 방법을 주로 썼어요. 근데 이건 좀 여러 번 반복해야 하고 평균 내다 보니 세밀한 걸 놓칠 수 있었죠. 네, 아무래도 평균 내면 좀 뭉개지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단 한 번의 움직임 데이터만 가지고도 이 복잡한 패턴을 찾아내는 더 정교한 기법들이 나왔습니다. 뭐 요인 분석 FA나 GPFA, LDS 같은 것들이요. 오, 한 번만으로요? 네. 그리고 특히 요즘엔 LF-EDS라고 해서 인공지능 기술 있잖아요. 순환신경망, RNN을 쓰는 방법들이 아주 강력합니다. LF-ADS요. 네,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실제 뇌활동 데이터가 잡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되게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역학을 훨씬 정확하게 뽑아내요. 그리고 이걸로 실제 팔 움직임 같은 걸 예측하는 능력도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와, 기술 발전이 정말 뇌 연구에 큰 도움을 주네요.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이런 발견들이 BMI, 그러니까 뇌-기계 인터페이스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크게 두 가지 기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성능 향상이죠. 성능 향상이요? 네, 그냥 뉴런 신호 세기만 보는 게 아니라 신경망 전체에 그 숨겨진 작동 규칙, 역학을 파악해서 로봇팔 같은 걸 제어하는 디코더에 넣으면 훨씬 부드럽고 정확한 움직임이 가능해져요. 심지어 오류가 났을 때 그걸 감지하고 스스로 고치는데도 이 역학 정보를 쓸 수 있고요. 와, 단순히 신호만 읽는 게 아니라 뇌의 어떤 의도나 규칙을 읽는 느낌이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바로 안정성하고 수명 연장 문제입니다. BMI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뇌의 심은 전극 상태가 변하거나 측정되는 뉴런이 달라져서 성능이 자꾸 떨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게 큰 문제죠. 그런데 개별 뉴런 신호는 변해도 그 밑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역학 패턴은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안정적인 역학에 집중하면 BMI 성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과거 데이터에서 배운 역학 정보를 쓰거나 아까 말한 LF-ADS 같은 모델로 여러 시점의 데이터를 쭉 이어서 하나의 일관된 역학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요. 데이터를 꿰맨다는 표현이 재밌네요. 네. 심지어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정답, 그러니까 실제 움직임 정보가 없어도 과거 데이터랑 비교해서 아, 지금 뇌 상태가 과거의 어떤 상태랑 비슷하네 하고 분포를 맞춰서 디코딩하는 기법들도 연구되고 있어요. 뭐 DAD나 겐 같은 기술들을 이용해서요. 야, 정말 놀랍습니다. 정리해보면 운동 피지를 그냥 부품 보험이 아니라 숨겨진 패턴과 규칙을 가진 하나의 동적 시스템으로 보는 게 뇌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고 이게 또 BMI처럼 실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술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가 본 것처럼 팔 움직이는 이 단순해 보이는 과정조차도 뇌 안에 어떤 예측적인 동적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만약 운동 제어가 이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보고 결정을 내리고 배우는 과정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그런 복잡한 정신활동들은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 뇌의 다른 영역들도 비슷한 동적 시스템 원리로 돌아가고 있을 가능성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